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제기하고 일각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죠. 게다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고용지표가 30만 3천 명. 지난 1, 2월에도 그랬는데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왔어요. 시장 반응이 조금, 근데 주가는 좀 올랐죠?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일단은 전체 평가를 해보면은 진짜 요즘 들어서 그 고용에 대한 예측력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결과를 보시면은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특이했던 현상은 금리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고 주식시장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주식시장 다 올랐네요. 보통 그러면 셋 중 하나는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좀 나름의 다들 좀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요? 그 고용 자체는 높게 나왔지만 고용 내 그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그 지난달에 비해서 둔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임금 상승률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3월 FOMC 때를 잠깐 반추해 볼게요. 그때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3회로 제시를 하면서 점도표에서 3회를 제시를 하면서 그때 좀 덧붙였던 이야기가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강한 고용 호조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뭐 중단시킬 만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은 지금 고용을 그렇게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본인들의 목표인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경로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나 3회 전망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좋으면 아무래도 고용이 좋으니까 뭐 돈을 쓸 형편이 늘어나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인플레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던데.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고용이 좋은 거는 지금 경기가 하드 랜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것으로 좀 이끌어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뭐 주식시장도 강세로 만들고 또 미국 10년물 금리도 4.4%대로 올라가게 만들고 이러한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지난 3월 FOMC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 뭐 금리 인하 좀 시점이 그게 너무 빠를 필요가 없지 않냐, 늦어져야 된다, 횟수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대체 어떤 라인을 타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준위원들 전부 다 저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월달, 2월달 저희가 아직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는 내일 발표되니까 3월 CPI가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1월달, 2월달 두 달치 인플레이션을 보면 높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매파 성향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잘못 줬다가는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진영들이 있고 반대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비둘기파적인 진영은 1, 2월달 데이터는 뭐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높게 나오는 거 그냥 일종의 좀 잡음이 섞여 있다. 노이즈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진영 중에 저는 파월 의장이 있는 비둘기파 진영에 저는 좀 힘을 실는 게 맞지 않나.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 진영 전망 쪽에 조금 동의를 하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동의하는 게 그런 쪽들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도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3월 FOMC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좀 더뎌질 것이다, 6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부상하니까 상시 투자자들이 좀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왔는데 그 지표가 지금 알려진 전망되는 6월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줄까요? 지금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 CME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예.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50%대 이하로 내려갔어요. 아, 절반이 안 됩니까? 예. 이거를 제가 금요일날 밤에 체크해봤을 때는 그래도 50%대 초반이었고 예. 목요일날 체크해봤을 때는 60%대였는데 이게 지금 하루 단위로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예. 매일매일 확률이 변한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그만큼 얼마든지 변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변할 소지가 거기에 있다. 따른 노이즈들이 지금 이 CME 패드워치 많이 끼어 있다. 예.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봐야 되는데 예. 이들은 데이터 후행적이에요. 지표 보고서 야 이거 이렇게 될 거다. 후행적으로 그 본인들의 전망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나 혹은 이제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네. 낮게 나온다. 낮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은 네. 연준도 그들의 판단들을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그렇게 시작되면 당초 3월 FMC 이후에 나오듯이 세 차례 인하도 가능하다. 네, 그런 저는 쪽에 그 우리 전망을 유지하고 연구원이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3월 CPI는 대략 지금 어떻게 예상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나요?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높게? 예, 그 2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3.2%, 전년 동월 대비 3.2%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3월달 전망 그 예측치는 3.5%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올라간다라는 올라갔네요. 거죠. 전망치가. 그런데 봐야 되는 거, 주식 시장은 웬만한 데이터나 재료들은 빨리 반영합니다. 제가 봤을 때 3월달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한 우려는 이미 3월 말 4월 초 최근에 취약한 주가 흐름에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예. 관건은 3월달 높게 나오는 거 오케이. 예. 그러면 4월달에는 어떻게 나올까? 시장은 여기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4월달 데이터 전망치를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제 계산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소비자 물가 3.2에서 3.3 정도로 나옵니다. 3.2에 3.3. 예, 그러면 물가가 다시 내려간다라는 다시 것들. 내일 발표될 3월 거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네, 낮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이제 전망이 조금 어떻게 좀 근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흐름들인데 네. 이거 요즘에 좀 중동 정세 때문에 그러니까요. 불안하죠. 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돌파했고 WTI 기준으로는 87불까지 갔다가 현재 85불까지 나왔는데 WTI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예.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90불 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WTI 현재 기준으로.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아. 예. 이거는 지금 유가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나 예.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도 대부분 다 이번에 이스라엘이나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 전쟁 같은 리스크가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경험했던 러우 사태급으로 확산되진 않을 거다. 그 급의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본격적인 뭐 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유가가 더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원래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만약에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에서 지켜보는 거는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과 같이 맞서 싸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까? 이 여부인데 지금 미국 쪽 스탠스를 보면은 그렇진 않죠. 요즘 주말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렇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 좀 적당히 해라 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영상을 공격한 거 미국 너네들 배후에 있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미국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쪽에서 리스크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본인들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이고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유가의 상단을 제약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오르고는 있지만 네. 상한선이 좀 제한돼 있다. 그쵸.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데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 자, 이 상황 변화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섰는데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러면 최근에 왜 빅테크 기업들 한때 뭐 엔비디아 뭐 줄기차게 오르다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이미 선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들 주가들은 차익 실현, 고점에 대한 피로감 누적 이것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던 와중에 유가라든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4월 이후부터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매크로, 거시경제 단의 불확실성을 본인들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즘에 지금 주가가 $900 이하로 내려왔는데 예. 지금 이제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어요. 이제 9%대 초반 정도 빠진 상태이고 1분기 때 올라갔던 상승률을 보면은 85% 올랐습니다. 1분기 세 달 동안. 1분기에만 85%. 세 달 동안 85% 올랐는데 지금 이제 한 9% 빠진 거 가지고 야 빅테크 끝났다, M7 끝났다, 엔비디아 나락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행일 수도 있고 중립 양면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예. 4월 말부터는 이제 M7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4월 말부터 실적이 나온다. 그렇죠.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시즌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시장에서 저도 좀 특이한 현상인데 왜 그러죠? 실적 이거는 전망치들이- 그만큼 기대감들을 그렇게 갖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살짝만 좋은 실적을 보여줘도 이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 있고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4월 말 그 이번 M7 실적 시즌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가 회복의 그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 M7 주가들의. M7 실적이 주가 네.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좀 주춤한데. 네. 자, 실적하니까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그쵸. 주말에 매출,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큰 폭으로 늘었는데 정작 지난 증밀 발표될 때 주가는 조금 주춤했어요. 네네. 오늘 또 삼성전자 그렇게 오늘 좀 강보합 상태를 보였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성전자 이 주가에 조금 잠시 좀 너무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잠시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금요일에 발표됐을 때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오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취약했던 거는 이미 2주 동안에 주가 오른 거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2주 동안에 그 3월 저기 보시면은 3월 FOMC 전에 7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8만 5천 원, 6천 원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좀 부담감들을 해소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히 너무 달려왔다. 그쵸. 급히 향후의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예. 저희가 그 3월달 수출 발표된 거 4월 1일에 발표된 수출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 꺾이고 전체적인 수출도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이게 시장에서도 우려 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야 3월달 수출 꺾인 거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도 되나? 그리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보장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는 저는 반만 맞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3월 달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생각이 들 법은 해요. 근데 한국 수출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란 중국의 제조업 신규 주문 데이터들인데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신규 주문. 네. 네. 신규 수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3월 달에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신규 제조업 신규 주문이 3월 달에 그렇죠. 올랐다. 선행 지표는 반등했고 후행 지표의 수출은 부진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은 어디로 갈까라고 보면은 선행 지표 따라가겠죠. 다시 늘어날 거다 수출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히나 IT,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모멘텀들은 저는 계속 될 거고 이거는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가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지금 주춤한 거는 그동안 좀 빨리 달려온 게 조금 그쵸. 숨고르기를 하는데 뭐 투자자들은 늘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가끔 궁금한 게 네.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삼성전자로 가야 되나 SK하이닉스로 가야 되나 네.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재영 연구원은 그쵸.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말고 작년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삼성전자 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가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체 좀 맥락이 변한 게 네. 올해 1분기 때 SK 하이닉스 엄청 잘 나갔잖아요. AI 관련 이슈 때문에.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부담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쌓인 구간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그냥 중심 잡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기간이라든지 뭐 장단기 구간 관계없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네. 우리 한정연구원 삼전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제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진짜 한 달 만에 30% 네. 수익 내고 싶은데 네. 한 달에 3% 움직이는 거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소부장. 네. 이쪽들로 그 눈을 돌려보시면은 네. 거기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주, 특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뭔가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이제 주도주 얘기할 때 네. 한번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보통 뭐 한 2, 3년 간다 그러는데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갔다고 뭐 봐야 2, 돼요? 3년은 모르겠고 그래도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단기 투자 성향들이 강한 특성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워낙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 형성이 되더라도 여름을 잘 못 넘기더라고요. 한 여름을 못 넘겨요? 네, 여름 1월 달부터 주도주 돼서 올라가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로 가면은 주가가 다 거의 대부분 다 꺾입니다. 그렇게 짧게 우리는 꺾인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2차전지가 그랬고, 2차전지. 예.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 인터넷 플랫폼 네카오라고 부르는 2021년 인터넷 장세 때도 그랬고, 예전에 뭐 화장품 장세, 바이오 장세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름을 잘 못 넘기더라고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살 사람 다 사가지고 주가가 못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주도주를 만들었던 그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실적들이 너무 빨리 땡겨 버렸고 너무 빨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됐다. 그 후에 이제 연말 뭐 3분기나 4분기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까지 온전히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시 점증하다 보니까 주가가 여름으로 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번에 반도체도 그럼 여름으로 꺾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간 이익이 개선 사이클로 들어간 업종이 지금은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뭐 4분기 겨울까지는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본 것보다는 조금 짧게 보셨네요. 그래도 한 2, 3년 더 갈까 했는데. 한국은 2, 3년이 좀 힘듭니다. 미국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전략 그리고 우리 반도체주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